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이번 주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기사들을 모아봤고요. 오늘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내 자산을 지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내 자산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까지도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 우리 SC제일은행까지 더 이상 담보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만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 달 이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이 많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왜 갑자기 대출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오늘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따 후반부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자산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실 겁니다. 규제하는 이유는 일단은 숫자적으로 지금 현재 130조 가계대출이 일어났고, 그것이 작년 말 대비 이미 7%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누군가 내 이름으로 2억을 대출받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대면 대출의 허점인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식당 하시던, 그리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던 분이 어떤 신분증 노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뜰폰이 개통이 되고, 그 폰을 통해서 은행에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고 대출이 이루어진 기사 내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와중에도 4천만 원이 대출이 되게 됩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경위나 범인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가져와 봤고, 그리고 남양유업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회장님도 이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은 했는데 아직까지도 물러나지 않고 있고 주주총회를 잡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횡령 의혹이 있던 장남도 이미 복직을 해서 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 물러나겠다는 회장님도 8억 800만 원이라는 회사 돈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남양유업은 다양한 문제가 있었죠. 손녀 문제는 연예계에서도 상당히 큰 이슈였고, 온 가족이 이 남양유업 자체를 수익의 통로로 삼는 자녀 통학 차량까지도 다 회사 돈을 사용해서 오너리스크가 큰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지금 이미 대기업들은 미등기 임원을 통해서 책임은 없지만 수십억, 많게는 온 가족이 수백억까지도 회사 돈을 가져갑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미 79억, 그리고 정용진은 따로 대표이사보다도 2배가 많은 급여를 받아갔다고 하고요. CJ 같은 경우는 38억, 그리고 하나, 이분도 가족 문제로 일선에서 물러나셨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를 하셔가지고 30억이라는 급여를 가져가는데,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급여가 이 정도라면 사실상 이분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나 집이나, 예전에는 집안 인테리어를 회사 돈으로 해서 문제가 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정도의 표면적인 금액이 가게 된다면 그 외의 자금들은 회사 돈 정말 수십 수백억 재벌 일가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운영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연끌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즘에 10대 사장님들이나 20대 건물주 이런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벼락부자라고 많이 해서 세무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주택 거래량은 감소세인데 20대 주택 매수세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불법 증여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 젊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영끌 기사화돼서 많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젊어서 집 사지 않으면 기회 없다. 영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사라. 부자들의 증여 현상을 마치 영끌로 기사화시켜서 불합리한 소비, 불합리한 매도 매수를 조장하는 형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테이퍼링이 어떤 연준이나 이런 발표를 통해서 올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어떠한 이런 팬데믹 시대에 자연적으로 후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현상입니다. 제가 테이퍼링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예전에 설명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를 줄여가는 현상입니다. 즉 시장에 돈을 많이 뿌려놨던 것들, 채권 매도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놨던 것을 이제 조금씩 줄이는 현상으로 가는 게 테이퍼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은 계속 일어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앞에 제가 보여드린 기사 내용과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보면 비슷한 징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JP 모건, 데일 카네기, 록펠러, 이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이 있었던 시대에 어떻게 미국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내용은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 내용을 한 번 정도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내용을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긴 버셨지만 이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리베이트로 성장한 형태,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형태, 인수합병으로 성장한 형태, 이분들이 무조건 이런 불법적인 요소로만 성장했다기보다는 어떠한 사업적인 수완으로 인해서 돈이 불어난 상태에서 경제적인 위기를 활용해서 거부가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왜 생겼을까요? 이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이 양반이 무조건 엔화를 찍어냄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을 했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품이었죠. 이랬을 때 제가 예전에 주택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어떤 제재가 좀 가해져서 정책적인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표밭을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서 경기를 부양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돈을 찍어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주택시장을 부양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현상이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미국 경제 공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때 소위 말해서 지금 얘기로 하면 영끌, 그게 다 대출이겠죠. 대출로 인해서 거품을 어마어마하게 만든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거품이 꺼졌을 때 어마어마한 자산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대기업의 오너들은 소위 말해서 기업에서 탈탈 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진 자산으로 경제 대공황이나 어떤 경제 위기들을 버틸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지금 거품인가요? 감히 거품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개인의 영향에 맡기겠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택 거의 고점에 찍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이라는 것은,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칭해서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점을 파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개별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다만 지금이 다 고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과 비슷한 현상이라는 것 정도는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는 어떨까요? 제가 테이퍼링이나 스태그플레이션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향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미 시장에 많이 돈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는 팬데믹 현상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는 어떤가요? 우리가 K커브라는 얘기 많이 K곡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잘 버는 사람은 더 올라가고 못 버는 사람은 더 떨어지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 그래프를 K커브라고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현상도 미국의 경제 공황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징후랑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영끌이 진짜일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끌 기사가 나오는 것들은 정말 상당히 악성 기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가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은 분명히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돈 많으신 분들의 증여의 모습인데, 그것을 마치 없는 사람 지금 집 사야 된다라는 이러한 허황된 기사를 뿌림으로 인해서 집값을 부양하게 되는 거죠. 영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젊으신 분들은 진정한 의미를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끌을 진짜 말리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지금 영끌할 시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 집값 고점이기 때문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영끌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정말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게 내 돈으로 리스크에 대한 대비만 돼 있다면 집값 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언젠가 향후 우상향하는 기대치가 있고, 집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거주하는 형태의 어떤 소비재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틸 수만 있으면
이것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영끌을 말리는 진짜 이유는 뭐냐? 여기서 영끌을 해서 내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즉, 내 급여가 300인데 여기서 200을 집에 다 투자를 해서 원금과 대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항목처럼 금리가 오르게 돼요. 그러면 부자들은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대기업이라는 그 형태의 빨대를 꽂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기만 하면 영끌했던 소시민들이 내뱉었던 수많은 자산들을 그냥 쓸어 담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황일수로 이런 대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영끌을 한 사람들은 영끌을 했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조금만 오르게 되면 다 우수수수 내 자산들을 떨궈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내 자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가 될 수도 있고 하락 국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자산에 떨어진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버틸 수만 있으면 현물 자산은 언젠가 또 자산의 가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버티지 못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우수수 영끌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은행 대출을 막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난 하고 싶다. 왜 이걸 규제하냐? 그런 생각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유를 알고 내가 화를 내야 될지 대처를 해야 될지 긍정적으로 순응을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친구들하고 한강 가서 오늘 저녁에 술판을 벌이기로 했고 재밌게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가지 말라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왜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감정적인 말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페류나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저녁에 태풍이 와서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말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흥분해서 대처가 감정적이 되다 보면 그것을 흥분하고 당장 내일 집 살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유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10시에 들어올지 아예 안 나갈지 12시까지만 놀지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서 우리 자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